일단 큰 틀에서 덕수궁과 정동에 관한 얘기는 맞지만 요 얘기만 하면은 좀 일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2009년에 덕수궁에 대한 책을 쓰면서 개인적인 공부도 굉장히 많이 됐고 최근에 이제 그 전까지 대한제국의 존재가 거의 굉장히 미약했고 예를 들어서 덕수궁 안에 있는 석조정 같은 경우가 외세 침탈의 상징이라고 그동안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외세 침탈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서양식 근대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상징적인 제스처이자 동시에 최초의 정전이다. 그러니까 다른 궁궐과는 다른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그걸 밝히고 나서 저게 대한제국 역사관도 됐고요.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한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도 일정한 정도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그 내용만 계속 파먹고 살기면은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최근에 그 연구한 내용 중에서 좀 다소 도발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도시화 건축으로 있는 대한제국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 개항이란 말을 하나 더 집어넣었죠. 이게 개항이란 말을 더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개항을 언제인지 다 아시죠? 1876년에 개항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뒤에 대한제국이 출범을 하는 건데, 그 1876년의 개항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보신 적이 없죠. 사실 의심할 방법도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게 국사교과서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건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강제 개항된 게 맞다고 하면은 강제 개항했을 때 나타나야 되는 도시나 건축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강제 개항을 안 했을 것 같은 정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정동의 탄생과 대한제국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17년에 대한제국이 출범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에 국제 심포지움을 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실론적인 성격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아마 오늘 얘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래서 이게 강제 개혁이 아니라 1876년의 개항은 조선 정부의 선택이었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다소 도발적이라고 한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셔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건축 역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근현대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역사학자라고 하지만 건축 역사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냐면은 역사하시는 분들, 일반 역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일반 역사하시는 분들 역사하면 우리지. 이게 미술사나 건축사는 부문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인된 위치가 아니어서 이 건축사 연구자들의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일반 역사학자들이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학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못하면은 힘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근대사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100% 동의는 안 해줬지만 충분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해석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그 1876년의 개항이 여러 가지 당시의 문헌에 등등을 조사해 보면은 이것이 강제 개항이 아닐 수 있다. 조선정부 선택했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런 것들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어쩌면은 좀 더 생각이 확실히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신 적 있나요? 이 장면을? 덕수궁을 많이 오신 분들은 이 장면을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서 지난 3.1절 때 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해에 이러한 이렇게 설치가 덕수궁 앞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100년 만의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19년에 돌아가신 고종 황제를 기린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왜 지금에 와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한테 그런 논의가 있었죠. 그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아마 5공화국 헌법,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진 그 헌법에서 보면은 아마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상하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1 만세 운동은 왜 일어납니까? 아니, 상하의 임시정부는 왜 만들어집니까? 그거는 3.1 만세 운동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1 만세 운동은 왜 일어나죠? 바로 고종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상식처럼 아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 의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오래전에 뭐 대한제국을 공부해서 대한제국을 다시 보는 시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은 일반인들한테 고종은 무능한 국왕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임금이잖아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임금이 죽었는데 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합니까? 그렇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종이 무능하다면 그거 잘 죽었다. 그놈 때문에 우리 나라 망했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이상하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고종이 당시에 백성들한테는 꽤 신망 있는 분이었나?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고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3.1 만세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였다면 왜 임시정부 이름에 대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을까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야죠. 조선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의심을 해보면 뭔가가 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른 고종은 무능하고요. 대한제국이나 조선말은 나라꼴이 아니었고 대한제국은 존재감 자체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존재감이 없냐면 우리는 1919년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할 때 조선이 망했다고 배웠지 대한제국이 망했다고 배우지 않았잖아요. 틀림없이 1897년에 대한제국이 출범했는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가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점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복궁의 중건이 조선 후기의 모습, 우리의 근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통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시대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전체 몇천 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역사학자들은 시기를 구분합니다. 비교적 균질한 시간대로. 그래서 나눠서 하고 그 왜 이 시기에서 이 시기로 사회의 모습이 바뀌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사이에 그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죠. 그게 이른바 역사관이라고요. 저는 1876년의 개항이 우리의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건축이나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일어나는 경복궁의 중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근대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863년 12월에 고종이 조선의 26대 마지막 임금으로 즉위를 하시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즉위하신지 아시죠? 우리는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 중에는 자기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갖은 모욕을 참으면서 드디어 그 정권의 권력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았다. 뭐 이렇게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흥선대원군이 특히 상갓집 개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그 권력을 갖다가 추구한 사람으로 그려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흥선대원군이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 경복궁을 중건하느라 원납전, 당별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라 경제를 완전히 도탄에 빠뜨렸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역사적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경복궁의 중건은 흥선대원군의 작품이 아닙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는 의지는 당시에 고종을 왕위에 앉힌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대비의 힘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조대비가 고종이 왕위에 오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경복궁의 중건은 임난 이후 역대 임금들의 수건 사업인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상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시에 영민했던 그 고종은 거기에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대비의 그런 질문에 중건해야지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조대비의 의지로 시작되고 당시의 임금인 고종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경복궁의 중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경복궁의 중건 사업의 실무 책임자가 그게 흥선대원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경복궁이 얼마나 대단히 큰 규모의 궁궐이었을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경복궁이라는 궁궐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대단한 규모의 건물일까요? 궁궐일까요? 이거 사실 쉽게 예스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 옆에 살았고 중국의 자금성이 대단하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거 항상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복궁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의 궁궐입니다. 전성기 때 7,000칸에 달했는데요. 7,000칸이라면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단한 규모의 궁궐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르사유 궁이잖아요. 베르사유 궁에 보면 베르사유 궁전에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길이 한 400에서 한 450m 정도 되는 큰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과 비교해 보면은 경복궁이 7,000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양반의 집들이 한 칸이 한 2.5m 되거든요. 길이가. 궁궐이는 나무가 좋은 거 쓰니까 3m 정도 잡고요. 그러면 7,000칸이 어떻게 됩니까? 일렬로 쭉 세우면은 2.1km죠. 그 서양식의 중복도로 놓아도 1km가 되죠. 그걸 2층으로 올렸다고 해도 500m라고요. 그럼 그 규모가 베르사유 궁에 있는 그 큰 건물에 버금가잖아.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르사유 궁은 사실 파리 시내에 있는 궁전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치면 경기도에 있는 궁궐이라고요. 근데 경복궁은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자금성보다는 적지만 일본의 경복궁만한 궁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경복궁은 대단히 큰 궁궐이에요. 그 큰 궁궐을 짓는데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겠죠. 당시에 외척이 득세하던 시절에 왕권은 땅에 떨어지던 시절에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래서 이제 당백전, 원납전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흥선대원군이 한 굉장히 중요한 개혁 정책 중에 하나가 서원철폐죠. 서원철폐를 한 이유가 저는 이게 왕권을 바로 세우는 데도 있지만 경복궁을 짓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게 우후죽순 늘어난 서원은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군대도 안 가요. 이러니 나라 재정이 엉망이고 국방이 튼튼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의미 있는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겠죠. 그 재원을 가지고 궁궐을 짓는 겁니다. 사실은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의 즉위와 함께 어쨌든 이제 실권을 잡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이 경복궁의 중건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흥선대원군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를 못해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진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친의 힘을 등에 업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관이 있는, 서울관이 있는 바로 그곳의 종친부가 조선의 마지막 개혁의 심장부예요. 흥선대원군은 거기에서 관리도 지냈고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시기가,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서양으로부터 개항 압력을 강하게 받던 시대죠. 내용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쇄국 정책이잖아요. 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한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등이 개항을 요구했어요. 근데 당시에 조선 내부에서는 외척이 득세하고 왕권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양에서 개항을 요구했을 때 그 당시에 개항에 응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왕권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조선 왕실은 풍비박산이 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쇄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게 마지막인지 그 부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서 중국이 개항을 했고,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이미 일본도 개항을 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개항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확실하게 걸어 담그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세 흐름을 몰랐을 리가 없고요. 더군다나 중국과 일본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개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문제는 어떤 시기에 개항을 하느냐만 남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처럼 잘못 개항을 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을 볼 것이냐, 일본이 비록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 당했지만 미국이 일본을 식민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실하게 근대화 과정을 겪어서 힘을 비축해서 번듯한 나라로 성장하는 일본 모델을 택할 것이냐, 이 문제가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내부의 왕권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는 어떤 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왕권을 바로 세운 다음에 어떤 시에 개항을 할 것이냐만 선택의 폭이 남았을 때 고종이 즉위를 하고 흥선대원이 집권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경복궁의 중건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복궁의 중건은 임난 이후에 경복궁을 중건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많은 경우에 풍수지리상 직기가 다했기 때문에 조선이 큰 국가적 변란을 당했다. 그래서 더 이상 직위가 쇠한 풍수지리상 직위가 쇠한 경복궁은 궁궐토로 적합하지 않으니 창덕궁을 중건합니다. 이렇게 많은 속설처럼 이런 말이 통용됐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대비 말처럼 역대 임금들 수건사업이었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7년 전을 겪으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중건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중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외척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동시에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비변사를 철폐하고 삼군부와 의정부가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비변사 같은 거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들으실 텐데,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렵고 이해 잘 안 되는 말이었을 텐데, 이게 임진왜란에 대한 반성에서 비변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조선이 한 나라가 한 200년 동안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번 왕조로 세면 500년이 기본이죠.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는 1000년도 갔다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100년, 200년을 지속하는 왕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부패하거든요. 다 넘어간다고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200년 동안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문무가 서로
양립을 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해 오다가 평화체제가 가니까 무가 힘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조선이 건국될 때 무의 상징인 상군부, 문의 상징인 의정부가 서로 양립하면서 국가를 튼튼하게 바쳤는데 삼군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가 너무 약해졌구나. 그래서 그럼 상군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좀 그러니 기존의 의정부의 기능이 무의 기능을 더 합해서 비변사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근데 당시에 왕궁이 궁궐이 창덕궁이 있었기 때문에 창덕궁 여기 바로 옆에 비변사를 설치했었어요. 저 위에 오른쪽에 저기 그림이 저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기관 하나에 권력이 몰리니까 외척이 이거 하나만 잡으면은 이제 정권이 그 외척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변사가 외척이 바로 하는 힘의 근거지다 보니까 이것을 철폐하고 그래서 삼군부와 의정부를 갖다가 부활시켜서 이게 조선 초기의 그 강건함으로 모습을 새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기사가 이런 거예요. 이게 왕조실록에 보면 영의정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의정부 역시 새로 중건되고 있습니다. 경복궁공사 하는 동안에. 지금 예조가 있는 곳은 국초에 나라 조선초에 삼군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정부종합형사 있는 자리예요. 이게 삼군부가 있었고 여기에 의정부가 있었어요. 그 양력의 문무가 좌우에 있는 거죠. 그때 의정부와 대치해서 상군부를 세웠던 것은 한나라의 정령을 내는 곳은 문사와 무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오이의 옛 제도를 갑자기 복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훈국, 훈련도감이죠. 신영과 그러니까 남영의 마병소 및 오영 등등이 주사하는 곳을 지금 예조가 있는 곳에 합쳐서 조금 크고 작은 군 관련된 기관을 합해서 삼군부라 칭하고 예전은 항성부자를 옮겨 설치하며 한성부는 훈국 신영대, 이거 훈련도감입니다. 옮겨 설치함으로써 육조죠. 좌우에 늘어서게 하여 일체의 옛 규례를 따르도록 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경복궁의 중건뿐만 아니라 이게 의정부와 상군부를 복원함으로 해서 나라의 틀을 바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이 양쪽에 이러한 관아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그동안 버려져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가운데는 경복궁이 있고 양쪽에 삼군부와 의정부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왕권의 회복과 함께 조선 개국 초의 강건함으로 나라의 틀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서양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선이 근대를 맞이하는 준비를 갖추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겠죠. 이거 최근의 모습이 그 당시에 새 거였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중건된 다음의 모습이죠. 이게 광화문, 흥내문, 이게 근정전이 있고 근정문, 흥내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삼군부의 모습입니다. 삼군부에 있는 건물들은요, 1960년대 말에 정부종합청사 지을 때까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이렇게 총무단의 경우는 1930년대에 지금의 한성대학교 근처에 삼성공원으로 옮겨갔지만 이 건물 하나는 청원당은 남아서 68년도에까지 있다가 정부종합청사를 지을 때 이것이 군 관련 기관이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로 옮겨가져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876년의 개항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강제 개항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1870년에 강제 개항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운양호 사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양호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부산을 개항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진짜 개항장이 맞나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게 조일 수교죠. 조선과 일본이 수교를 맺고 강화하게 되는데 부산을 개항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개항을 우리가 강제로 개항을 했다고 하면은 국교를 새로 맺으면은 그러면 그 공사관, 지금의 대사관이죠. 공사관을 서울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설치를 어디다 할까요? 도시 중심에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강제로 했으면 일본의 힘이 절대적으로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공사관이 도성 한복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서대문 밖에 설치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에 있잖아요.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죠. 강제로 가행신이 맞으면은. 그 미국이 있는 지금 대사관 있는 그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아세요? 당연히 미국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건물을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형님이 갖다 쓰세요 그랬을까요? 강제로 나 이거 쓸래 한 겁니다.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1960년경에 50년대 말에 전제 복구기에 우리나라에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원조기관이 와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너무나 험한 곳에서 자국민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좀 번듯한 건물 하나 지어줘야겠다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유엔 관계자와 미국인들만 번듯한 건물에서 생활을 하면은 좀 보기 그러니까 건물을 두 채를 짓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쓰고 있는 것과 미대사관이 쓰고 있는 것, 생뚱이 건물이죠. 그래서 두 건물 다 한국 정부에 주면서 다 니들 위해서 지어준 건데 하나는 니들 정부가 쓰고 하나는 원조 기관으로 하여금 쓰게 할게. 단 우리가 원조가 원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니들이 써. 라고 하는데 60년대 경제 개발이 어느 성과를 이루면서 이제 우리가 원조 사업이 끝나요.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에 귀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거기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게 위치도 좋고요. 네? 예전에 그 전에 미국 대사관은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지금 이렇게 밀랍 인형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걸 쓰고 있었고요. 그거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우니까 야 이거 원조 사실 우리가 다 해준 거잖아. 그거 우리가 지어줬고 그냥 우리가 쓸래 하고 그냥 차지한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힘은 발휘해야죠, 일본이. 그런데 문 안에 못 돌았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문 안과 문 밖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시죠? 문 안에 사는 사람이 사람이고요. 문 밖에 사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조금 과장한 겁니다. 근데 일본 공사관이 문 밖에 위치했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강제개항에 맞다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려고 그러고요. 근데 또 하나는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했는데 미국은 수교하자마자 정동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일본은 1876년에 수교했는데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살펴보려면 이제 운양호 사건을 봐야 되는데 사실 운양호 사건은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을 개항시키려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갖은 그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말로 한 요구를 넘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꼭 우리는 니들을 개항시켜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좀 취할래 라고 해서 프랑스가 병인양요, 미국이 식민양요를 일으키죠. 근데 이 두 사건은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긴 하지만 물리쳤다고요. 그런데 운양호 사건은 우리가 굴복해서 나라를 뜻대로 하세요 하고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건의 전말은 이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운양호 사건이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일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실 때 이런 비교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게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병인양요는 1866년에 고종이 즉위한 직후입니다. 그렇죠? 이게 경복궁은 짓고 있을 때예요. 그때 보면 여기 해병대 600명, 전함 한 척, 순양함 2척, 포함 2척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우리는 한 10,000명가량이 했는데 결국은 피해는 많이 입었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한반도 본토를 못 들어왔잖아요. 그럼 물러갔잖아요. 그로부터 5년 뒤에 신미양요도 마찬가지로 군함 5척, 대포 90문, 병력 800명으로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물러난다고요. 그런데 운양호 사건은 군함 한 척, 병력 22명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했는데 우리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무릎 꿇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를 물리쳤는데 이 사건에 굴복했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일당 100고 일당 1000쯤 되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항은 필수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버텼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력으로 하니까. 근데 일본까지 저렇게 나서는 상황에서
야, 이렇게 계속 버티지 말고 일본은 우리가 만만하고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니 일본과 일단 개항을 위한 걸 해놓고 우리가 좀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했어요. 개항을 해서 저 세 개의 항구를 열었어요. 1876년에 부산항을 열었습니다. 근데 1876년에 부산항 개항이 과연 개항이냐?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세종 이후 때 우리가 일본 애들이 하도 외구지를 하고 그러니까 니들 그러지 마. 그럼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래서 삼포를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임난 때 임진왜란을 일으키니까 그 징벌로 삼포를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살기인데 다시 열어주세요 해서 사정해서 그럼 앞으로 안 한다는 약속하에 열어주잖아요. 통신사도 보내주잖아요. 그 상황이 1870년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포를 비롯한 삼포에서 일본과 계속 교역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무슨 부산을 개항이 개항장입니까?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 강화도 조약에서 3개 항구를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부산항을 먼저 열고 2년 내에 2개의 항구를 더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항구를 언제 여느냐? 1880년에 원산을 엽니다. 먼저 사실은 부산, 원산, 인천 중에서 3개를 개항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 진짜 강제 개항한 게 맞다면 일본이 부산을 원했겠습니까? 인천을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인천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산을 해주고 나서 곧바로 2년 내에 한 것도 아니고 4년 뒤에 원산을 열어준다고요. 원산이 일본인이 원한 걸까요? 오히려 러시아가 원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러시아한테 돌아가는 이게 더 맞겠죠. 부동을 쳐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이상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다음에 1882년에 인천항을 열었다고요. 6년 만이에요. 2년 약속 안 지켰어요. 강제로 개항했다고 하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힘도 없어서 겁을 잔뜩 먹은 조선정부가 6년을 버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의 힘에 쫄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882년이 어떤 해냐면 미국과 수교하는 해입니다. 미국과 수교하자마자 인천항을 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일본을 향한 개항입니까? 아니면 미국을 향한 개항입니까? 이상하죠? 부산항을 개항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개항 직후에 이건 1903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기의 모습입니다. 요게 일본인 동네인데 이게 용두산이고요. 용두산 공원이고 여기가 지금도 용두산 공원이고 여기가 그 남포동 일대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외관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용두산 공원이고요. 용두산 공원 여기 외관이 이렇게 있었고 이 건물 보이십니까? 이게 조선 정부의 관청이 외관을 감시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감시 체제하에서 외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개항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항을 보죠. 우리는 인천항이 1882년에 개항을 했는데 실제 인천항에 조개지가 마련된 것은 1888년에 사바틴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조개지 계획을 세우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여기 인천에 가보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요거 보면 전체 조개 가운데가 일본 조개지가 있고 지금도 있죠. 지금 일본 조개지 흔적이 있죠. 옆에 청국 조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고 이 노랗게 되는 게 이게 서양 사람들의 조개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같이 쓰는. 이 중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전략적이게 됐든 현실적으로 중요한 곳이 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쉽게 여기가 일본 땅이 제일 좋잖아라고 생각하셔서 말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얼핏 보기에는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이지만 이게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바닷가에서 평지에 있는 땅들을 싫어합니다. 쓰나미 때문에. 그리고 봉건 영주 국가를 겪었던 일본은 영주와 지상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능선에 사무라이들이 살아요. 평지는
상인들이나 평민들이 삽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 같은 데 가면 고급 주거지는 다 구릉에 있어요. 평지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 지금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물난리도 안 나는, 그 당시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야트막한 뒤에 자유공원이 있는 이곳은 전망 좋죠. 필지도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전망 좋은 곳을 아주 좋게 내려다보면서 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올림포스 호텔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항구인데 여기는 영국 영사관이 있었는데 여기는 전체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조망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거죠. 제물포는 서양 사람들을 향해서 열어줬고 그 사람들한테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을 다 내준 겁니다. 그런데 일본한테 나중에 우리가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일본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착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876년에 개항하고 이 조계지가 성립된 다음에 인천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인천항은 우리나라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에 유일하게 강이 없는 도시입니다. 강이 없는 도시가 어떻게 대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서울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인천에서 먹는 물은 어디서 공급해 줄 줄 아세요? 노량진에 있는 수원지에서 공급합니다. 그 인천이 대한제국 때 급성장을 하다가 언제 성장이 멈추느냐? 1910년에 일제강점되면서 성장을 멈춥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강점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시모노세키에서 관부 연락선 타고 부산에 항에 내려서 경부철도 타고 서울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들이 인천으로 갈까요? 인천 가보자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에 인천은 서울로 들어오면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했죠. 근데 서울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의주로, 중국대로 가는 의주가 중요하거나 원산을 통해서 소련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1910년에 일제강점과 함께 인천은 버려진 도시입니다. 성장이 멈춰요. 실제로 1920년대 초까지 인구가 늘진 않습니다. 인천 가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인천에 굉장히 오래된 옛날 근대 건축물이 많은데 가장 좋은 제1은행, 18은행, 58은행 다 1910년 이전 건물입니다. 인천 중구청이 쓰고 있는 것 정도만 1920년대 말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대부분 다 그 이전 거예요. 그러다가 인천이 언제 성장하느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전선이 중국대로 깊숙이 되면서 인천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해져요. 잘 보시면요. 지난 100년간 인천과 부산의 관계를 보면은 인천과 부산은 동시에 좋았던 시절이 없습니다. 개항했을 때는 인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인천 성장이 멈추고 부산이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때 부산은 성장상에 멈추고 함흥, 흥남, 청진이 병창 기지화 속에 공업도시가 공업화가 되면서 그쪽이 성장하다가 전선이 중국 깊이 들어가면서 인천이 성장하고 그 인천이 성장할 때 영등포랑 연결되면서 그게 경인공업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경인공업벨트가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죠. 그러다가 인천이 언제 몰락합니까? 1960년대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다음에 이제 울산을 공업지구로 만들고 모든 것을 울산, 포함, 마산, 창원 쪽에 몰아주죠.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한 임해공업벨트가 만들. 그러면서 인천이 몰락합니다. 인천이 언제 다시 성장합니까?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다시 성장합니다. 보면 두 도시가 동시에 좋았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인천의 개항이 제가 보기에는 이 부산항이 최초의 개항장이 아니라 이건 서류상 개항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개항은 1882년에 미국과 수교하면서 연 인천항이 저희가 보기엔 맞는 것 같고 그 인천은 일본을 향한 개항이라기보다는 서구를 향한 개항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저런 식으로 일본 영사관이 있었고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고 각종 무역을 위한 상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당시에 서양 사람들 요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게 구락부예요. 클럽하우스죠. 이게 지금, 그림이 없네? 사라졌네. 여기에 이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항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관을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개항했다고 하면 이 공사관 당연히 도심에 위치해야 돼요. 근데 도심에 여기에 지나게 되는 게 이게 성곽이고요. 이게 서대문입니다. 서대문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 금화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옵니다. 문 안에 못 들어왔다니까요. 여기에 당시에 서대문에 첫 공사관이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다 들어오고 나니까 나중에 일본이 따라서 여기 들어옵니다. 그게 인사동에 자리를 잡아요. 그게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임오군란을 거치면서 이 건물이 불탑니다. 불타니까 일본의 공사관이 어디로 갔냐? 그게 남산으로 들어가죠. 이게 지금 남산 유스 호스텔 자리예요. 이게 그전에는 중앙정부 자리예요. 근데 왜 여기로 들어갔을까요? 공사관이 남산으로, 산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외교를 하려면 시내에 있어야죠. 근데 공사관만 간 것이 아니라 영사관도 들어가요. 왜 영사관이 들어가느냐? 여기는 일본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살았냐? 1882년까지 도속 내에는 외국인들의 거주가 금지돼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근데 그 이유를 가지고 일본 애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오지 마 하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요구를 물리쳤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기꺼이 안에 들어오라고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일본이 들어오는데 그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중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일본 애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실제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발굴할 때 그 조선말의 문화층에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팔아먹은 일본산 도자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돼요. 장사를 이제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 남촌에 살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는 이 밀도도 높고 따뜻한 남사면이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인구 밀도 높으니 여기 못 들어가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거류민단을 형성하고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뜨거워한 일본 공사가 여기로 자기 나라 국민들 사이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이러다가 일본이 이제 그게 이제 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일본이 좀 자신감을 획득하는 사건이 1894년에 일어나죠.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면서. 근데 일본이 승리하지만 그것이 지속될지 아닐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사관이 시내로 나오지 않고 영사관을 시내로 보냅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은행 앞인데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예요. 영사관을 미리 보내요. 그 영사관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1905년에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지고 가게 되면서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에는 이 건물 자리에 얘가 이사청이라고 해서 일본이 행정권을 지는 그 관청에 들어서게 통감부 시대. 근데 1910년에 이 자리가 경성부청이 돼요. 그러다가 경성부청이 1925년에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본 공사관의 최초의 입지와 도속 내의 위치가 옮겨가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나요? 일본이 처음부터 힘의 우위를 가졌다면 이런 행태를 보일까요? 이상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이 과연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나?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점차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져간 건 맞지만 일본이 강제로 개항시켰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1883년에 정동 한복판에 땅을 받아요. 조선정부로부터. 그런데 그 당시의 도시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국 공사관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 자리일까요? 지금처럼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 여기 보면 이게 간선도로고요. 이게 무교로고요. 이게 을지로고 이게 남대문으로 가는 길, 서서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이 세종대로가 조선시대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길은 메인 도로에도 면하지 않고 대로에도 중로에도 면하지 않는 이면도로에 있었어요. 왜 이런 땅을 줬겠습니까? 조선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을 좋게 생각했지만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나 진짜 좋은 사람인지 자신이 없고 서양 문화의 오랑캐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자유롭게 접촉하는 게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외진데다 준 겁니다. 외진데다 준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이 자리는 군기시터예요. 지금 서울시청 자리. 여기는 군영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군영으로 둘러싸이고 관공서로 둘러싸인 땅을 줬어요. 미국한테 도심지의 땅을 주지만 감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미국은 이런 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해 하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감시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대사관이라는 표현과 외교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데 대사관의 주요한 기능은 간첩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국의 이익을 취한 정보를 얻어가는 거죠. 그리고 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 국가는 얘들이 자국 이익을 챙겨가는데 우리 걸 정보를 빼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시하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다양한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있잖아요. 당연히 자국의 공사관이라는 것은 감시받고 그것을 피해서 최대한 이익을 취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시받는 게 이상한 건 하나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서울이라는 것, 항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겠습니까? 미국이 힘센 나라이긴 하지만 여기에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직원의 숫자나 무관의 숫자가 몇 안 돼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한 정변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정동에 몰려 산 겁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여기는 서대문, 여기는 서소문, 남대문이 가깝잖아요. 도망가기 쉽죠. 여차하면은 여기 정동에 있는 성곽은 낫기까지 하니까 월담해도 돼요. 유사시에 한국 정적이 불안할 때 자기들 안전으로 도망가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교타운 정동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기의 모습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출범하면서 황궁이 오니까 조선시대의 정적 중심은 여기였을 텐데 경제적 중심은 종로였을 거고 유기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중심을 가졌던 곳에 대한제국이 출범하고 나니까 요 가운데 이게 황궁이 여기 있고 행정관하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연결하는 새로운 불편하니까 도로를 놓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늘에 제사를 지는 황구단이 여기 만들어지니까 이 소국로를 하나를 더 만드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문 앞이 황제가 있으니까 정치적 중심일 거고요. 육조거리하고도 연결되고 남대문로하고도 연결되고 을지로 연결되고 이게 보면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가 다 여기로 모이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유지되던 두 개의 중심 구조가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하나의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그 중심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근대라는 시대는 나라를 빼앗긴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했고 그 시기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당시에 한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갖는데 통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대기가 창피하다고 연구를 안 했는데 그것을 비우고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한 게 없어요. 그건 남이 연구한 거 갖다 써야죠. 우리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연구해 놓은 게 있으면 좋은데 미안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나라 관심이 없어서 연구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를 가장 열심히 연구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아, 일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먹을까? 어떻게 하면 식민지를 좀 더 잘 경영할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뺏겨서 한국이 독립했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느라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연구의 총량은 제가 보기에 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우리보다 더 많을 겁니다. 여전히.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걸 잘 정리해가지고 실어놓은 게 우리의 근대사예요.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근대사는 우리의 근대사가 아니라 일본의 근대사를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군다나 여기는 조선정독부가 있었고요. 여기는 경성부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이거는 일본 애들이 뚫었겠네.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책을 쓰면서 뭔가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대한제국을 준비하면서 만든 길이더라고요.
이것을 알아냈는데 한 3,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린 저걸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똑똑해서 이걸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저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낸 거예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한 달 만에 찾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아닌 사람들은 1년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근대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항이 진짜 강자 개항 맞느냐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도시와 건축만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인문학, 역사 쪽에 연구하고 또 결부돼야 되고 또는 경제나 이쪽하고 연구가 더 돼야지 정확한 게 파악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덕수궁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덕수궁은 고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고궁 맞나요? 보통 우리가 고궁이라고 하면은 어느 시대의 궁궐을 고궁이라고 하나요? 네, 조선이겠죠. 근데 이제 아까 그 개항의 시점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것은 좀 저는 이제 1870년이라고 안 보고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1876년의 개항을 보통 근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1876년인데 지금의 덕수궁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1897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근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것을 고궁이라고 할까요? 인조 때 창덕궁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궁궐의 지위를 잃어버려서 역사 속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등장하는 게 이건데 사실은 덕수궁을 고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른 4개의 궁궐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고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5개의 궁궐이 있다라고 하면 맞지만 정확하게 4개의 고궁과 하나의 근대 궁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덕수궁의 전경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궁궐과 얼마나 달라 보입니까? 네? 딱 보시면은 이게 덕수궁의 전체 모습이에요. 지금. 궁궐치고는 형편없이 작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봤는데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보통 다른 궁궐들은 뒤에 산이 있는데 이 건물은 뒤에 빌딩이 들어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덕수궁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게 2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의주로 몽진을 갔던 선조가 돌아와 보니 경복궁과 창덕궁이 불탄 거잖아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궁궐을 중건하는 사이에 임시 거처를 찾다가 정동에 있었던 구월산대군의 사절을 멀쩡하니까 그걸 임시 수용해서 썼어요.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창덕궁이 중건되거나 해서 돌아가면서 궁궐의 위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다가 이제 궁궐이 더 이상 궁궐이 아니었는데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아간파천을 거쳐서 대한제국을 출범을 여기서 하면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이 2가지 사건은 사실은 조선이 겪었던 중대한 국가적인 국난 중에서 가장 으뜸인 2개죠.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 그건 병자호란 같은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덕수궁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서 임시 궁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도성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대로 위치를 잡고 번듯하게 땅을 차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터도 좁고 그 다음에 위치도 다른 궁궐과 땅을 정하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빌딩으로 둘러싸이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덕수궁이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이것을 보려면 입지와 시기차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걸 보시면은 백악의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렇죠? 창덕궁은요. 응봉의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곳에 지세가 주춤할 때 여기에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죠. 그리고 이 지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흘러서 여기에 종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인왕의 능선이 이렇게 흐르다가 멈추는 곳에 있는 것이 이게 경리궁이죠. 그런데 덕수궁은 여기 있잖아요. 산과 아주 무관한 겁니다. 입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덕수궁이 위치한 것은 1897년인데 조선이 조선의 수도로 서울이 한성부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인구 10만 명을 위한 도시였다고요. 그 다음에 500년이 지나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인구가 안 늘었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20만에서 30만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선초도 아니고 이게 넓은 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좁은 땅에서 시작을 해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도시에게 궁궐의 영역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도시와 이게 저기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도시의 변화가 궁궐에 영향을 미치고요. 궁궐의 변화가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상호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서로 인터랙티브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덕수궁을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도시궁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대 도시궁궐이 덕수궁의 정체성의 굉장히 핵심이다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소리야 이것도 도시 안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도시 안에 물리적으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근대 도시궁궐이라는 것은 도시와 호흡하는 궁궐이냐 아니냐는 뜻이에요. 경복궁이 죄송합니다. 경복궁이 도시의 중심에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의 도성의 공간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의 도시의 중심이란 도시의 전체 질서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궁역이 또 반듯하죠.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궁궐을 이야기할 때 구중궁궐, 구중침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은 이 켜켜이 있는 궁궐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 모른다는 뜻이라고요. 바깥과 호흡하는 건 아니에요. 질서의 중심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덕수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굳이 공들여서 덕수궁은 어떤 궁궐이냐, 근대 도시궁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덕수궁을 보면은 덕수궁이 경복궁처럼 규모가 큽니까? 이게 축이 쫙 이렇게 근정전부터 흑내문, 근정문, 아니요. 광화문, 흑내문, 근정문, 근정전, 뭐 강련전, 교태전 쫙 사정 쭉 해가지고 축이 멋들어지게 일직선을 이루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창덕궁처럼 아름답기는 합니까? 그럼 뭐예요? 경복궁처럼 규모가 크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고 축이 강하지도 않고 창덕궁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복궁이나 우리나라 전통건축 아름다움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 하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덕수궁은 규모의 당당함이나 아름다움으로 보는 궁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덕수궁은 이것 자체로 다른 궁궐에는 없는 정전이 2개씩이나 있고요. 하나는 서양식이고 하나는 전통적인 거고 다른 데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름이 덕수궁도 있고 경운궁도 있고 정문도 인하문도 있고 대하문도 있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가 우리의 근현대사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덕수궁은 궁궐의 규모나 아름다움으로 보는 궁궐이 아니라 이 자체에 담겨있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덕수궁은 조선이 기획한 대한제국의 근대 도시궁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덕수궁과 정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종과 대한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좀 달리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행일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종은 무능한 군주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90년대 한 중반쯤에 이제 이태진 교수님이 고종시대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제가 처음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제 고종에 대한 다시 생각하는 게 됐는데, 이게 근대 군주로서의 고종에 대한 새로운 좀 생각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또 하나는 대한제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제국은 그동안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조선의 부록처럼.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조선의 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볼 것이냐,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종에 대한 재평가를 할 때 문화와 남에서 군대 군주로 변신하는데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저는 그게 아간파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간파천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간파천은 일국의 왕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간, 좋게 생각하면 몸을 의탁한 치욕스러운 사람, 이렇게 배웠죠. 그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다 맞죠? 불안하시죠? 네. 자, 맞아요. 그거면 뭐. 근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곧 국가이던 시절에, 왕조 국가이던 시절에 왕이 자신의 안위를 지킨다는 게 욕먹을 일인가요? 그렇진 않죠. 왕은 당연히 자신 안위를 지켜야죠. 오늘날 민주공화국에서도 대통령이나 총리의 안위는 곧 국가 안위에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게 대통령이나 총리가 유고 상태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면은 마취를 하는 수술을 안 해요.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만반의 조치를 취해놓고 수술을 받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안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이제 골치 아픈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라. 그런데 더구나 왕조 국가 시절에 왕이 안위를 지키는 건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간파천에 대해서 배우면서 치사하게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백성들을 버린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임금,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자, 고종이 왜 아간으로 파천합니까? 작게는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크게는 국모가 죽었다고요. 누가 범인인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그 범인 잡아가지고 응징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일본이에요. 힘도 우리보다 무지하게 세요. 그런데 가서 한판 붙자고 하나요? 할 수는 있죠. 하면 보나마나 질 거고요. 진다는 얘기는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할 행동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국의 국모를 죽인다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틀림없이. 불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국가 대 국가의 일은 외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를 보고 뭔가 좀 정의로 생각하는 누군가의 지원을 받으면은 일본과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고종은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은 고종 편이 아니고 조선 편이 아니었어요. 가스라 테프트 미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우리랑 수교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과 일본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 한국의 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본 편이었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안 드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상황이고, 미국이 우리 편을 안 들었고요. 영국은 일본과 영일 동맹을 맺으면서 일본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해요.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프랑스도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적에 적은 친구라는 게 외교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러시아한테 SOS를 치면은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기꺼이 도와준다고 하겠죠. 더군다나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오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의 고종의 요청에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관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고종은 처음에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미국의 비협조와 사전에 계획이 노출되면서 미국 공산당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공산으로 가요. 그 러시아 공산으로 가서 간 게 그게 이제 아간파천의 진실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께서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내용에 거짓이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도 거짓이 있나요? 똑같이 없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예요. 똑같은 팩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일본은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일본인 사람이 해석한 걸 우리 해석인 것처럼 알고 있냐고요. 이게 청산되지 못한 일제단죄와 식민사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 역사를 우리 역사라고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은 고종이 아간파천에 대한 기간의 해석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종이 1890년 2월에 아간으로 가서 1897년 2월까지 1년 동안 머무시는데 거기서 빈둥빈둥 놀고 지냈으면은 여전히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 보니까 제일 먼저 아간으로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일파를 숙청하는 겁니다. 친일파 숙청하고 당연히 친러내각을 세우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운궁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경복궁은 당시에 독립적으로 일본의 압력을 버티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적정한 규모와 서양 외국 공사관들 위치하고 있는 정동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운궁을 수리를 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을 했나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건축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건축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게 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그런 많은 건축 행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독립문의 건설, 파우다공원의 건설, 도시가로 정비 사업, 그다음에 경운궁의 건설과 도시구조 개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 사진은 뭐 이렇게 전제군주의 모습과 근대군주의 모습인데요. 자, 먼저 아간파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게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죠. 이 러시아 공사관의 위치를 보면은 진짜 러시아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했는지 보여주죠. 위치도 좋고요.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본적으로 공사관인 건축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건축이거든요. 자신들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상대 국가에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지어진 공사관들의 규모나 위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아주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나라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이 건축을 통해서 보면 그 나라가 영국과 러시아입니다.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자, 서재필의 독립문을 얘기해 보시죠. 우리는 독립문은 서재필 박사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죠. 어떻게 배웠냐면은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하기 위해서 영업문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지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서재필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재필이 지었다고 해서 이 사람 앞에다 동사까지 세워놨어요. 그렇죠? 근데 서재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역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 홍익 씨도 있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갑신정변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반역자가 된 거예요. 반역자 되니까 도망가는데 홍용식은 도망 못 가가지고 멸문지화를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김옥균과 서재필은 일본으로 갔다가 미련 없이 서재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갔는데 김옥균은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남아서 중국과 일본을 떠돌다가 홍정호한테 피살당하죠. 그렇죠? 그럼 서재필은 미국 가서 뭐 했느냐? 여기서 의사가 되죠. 의학 공부가 돼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사가 된 서재필이 1895년에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꾀했던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죠? 정권도 안 바뀌었는데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학교를 잘린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람이 어떻게 학교로 돌아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권이 민주정부로 바뀌어가지고 복학하는. 아니면은 정권 안 바뀌더라도 그 독재자가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돌아와 해서 돌아오는 거죠. 자, 고종이 살아있어요. 정권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서재필 박사가 반체제 운동하려고 들어왔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서재필 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서재필 박사가 어떻게 돌아왔? 서재필 박사 미국 사람이니까 돌아왔겠지. 국적 미국인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하실 수도 있는데, 서재필 박사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오면 못 죽이겠지만, 이 사람을 입국을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필요하니까 데려와야죠. 네?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죠. 필요하니까 데려온 거라고요. 근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일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용서하고 데리고 온 거라고, 쓸모가 있으니까. 근데 서재필 박사가 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들고 있는 요거잖아요. 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이 왜 중요합니까? 순한글 신문이라서 중요한 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순한글 신문을 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서재필 박사가 그렇게 한글을 잘할까요? 만드는 비용은 다 정부에서 되는 거거든요. 서재필 월급도 다 정부에서 됐고. 독립신문의 핵심적인 가치는 영자신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영자신문과 한글신문을 같이 내요. 그러면 같이 내는 이유가 뭘까? 영자신문을 통해서는 한국을 서양에 알리기 위한 겁니다. 대한제국을 서양 여러 나라에 알리는, 소통하기 위한 장치고요. 한글신문은 백성들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정부가 백성과 소통하기도 하고 독립신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세계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러한 독립신문에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이 완공될 즈음에 뭐라고 쓰냐면은, 독립문의 건설은 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익히 배웠던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하기 위해서 여의문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지었다라는 것과 뭔가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문이라는 용어의 문제예요. 우리는 독립은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서재필이 그런 말을 했다고 치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청이나 일본뿐이 아니라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모든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여기서의 독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 그대로 홀로 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주국이니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독립문의 건설은. 실제로 세계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와중에 조선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주권을 계속 유지할까요? 힘이란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답은 중립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육일준이 서유기 원문을 통해서 거기서 중립국가론을 펼쳐요. 실제 1903년이 되면 벨기에라는 중립국가 외교를 맺고, 벨기에 사람 델쿠아니를 국가의 어드바이저로, 고문관으로 모셔가지고 중립국의 로드맵을 그려요. 그러다가 일본이 한국을 힘으로 강점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식민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사실 이 독립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역사서 배웠던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독립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음문을 철거하고 이걸 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찾았어요. 이게 뭡니까? 영음문은 철거됐는데 독립문이 없어요. 이게 뭐지라고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1895년 2월에 영어문을 철거를 했어요. 근데 독립문을 언제 짓느냐? 1890년 7월에 독립문을 짓기 시작해서 90년 11월에 완공됩니다. 무려 1년 반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당시에 굉장히 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1890년 7월이라는 시점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걸 짓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독립문의 건설의 돈은, 시드머니는 왕실에서 되죠. 모자란 돈을 서재필이 됩니까? 아니죠. 국민들을 또 모금을 하죠. 모금해서 지었다는 얘기는 이 대한제국을 꿈꾸고 아관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본다면 이것이 서재필의 독립문이 맞나? 저는 서재필의 독립문이 아니라 고종의 독립문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당시에 대한제국으로 새로운 국가를 꿈꾸던 조선이 세계 여러 나라를 향해서, 만방을 향해서 우리는 홀로 설 수 있는 주권국가이니 간섭하지 마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선언적인 성격의 건물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해석이 조금 더 과했을 수는 있어요. 과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하기 위해서 영문을 철거하고 동문을 지었다. 이것은 팩트랑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공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죠. 자, 공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엔 당연히 없었죠. 서양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공원이 서양에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서양도 근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공원이라는 거. 서양에서 공원이 생기는 것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입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유럽은 도시가 황폐해가고 거리에는 빈민들이 넘쳐나요. 우리는 옛날에 워낙에 못 살던 시절 때문에 산업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산업혁명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기타 유럽 국가에서 산업혁명은 대재앙이었습니다. 거리는 피폐해지고 공장의 굴뚝 연기가 이렇게 오염되고 스모그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 이런 스모그를 겪으면서 1950년대에는 런던이었나 어떤 도시에서 한 해에 10,000명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스모그로 인해서. 그 해만 죽었겠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또 몇백 명, 몇천 명 죽었겠죠.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한테 배기가스를 해서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메르스 사태 때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100명이 채 안 죽었죠. 한 20몇 명 죽었죠.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지금도 메르스 얘기만 하도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 정도 죽어도 공포스러운데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유럽이 그것을 폭스바게 용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어떠한 그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등장합니까? 그게 사회주의 등장이잖아요. 유럽에서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관대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관대하느냐? 우리가 유럽에서 선진국이라고 대표하는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독일 같은 나라는 헌법에 자기네 나라는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독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게 배우신 적 없겠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사회주의와 보수당이 서로 번갈아 정권을 잡는 나라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회주의에 관대할까요? 우리나라는 왜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엄격하고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가 망쳐놓은 유럽의 사회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의 유럽은 사회주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좋다는 걸 몰라서 사회주의를 미워할까요? 물론 모르는 분들이 있죠. 교육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좀 전에 조금만 공부하면 사회주의가 굉장히 꽤 괜찮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회주의를 용서 못하는 것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고, 근데 그 생존의 문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핀 친일파들의 생존 전략이 들어가 있어서
그 문제가 아주 구조화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배기가스, 이념 이것들이 사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근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서양의 산업혁명과 같은 것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없이 근대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한테 공원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여기는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이 만들어졌던 대한제국기에 이것을 주도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경험을 봐야 되는데 당시에 대한제국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미국 생활을 통해서 미국의 도시미화 운동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좀 전과 같은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도시 환경이 필수다. 라고 해서 가로정비 사업을 하고 공원을 만들고 광장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박정향이나 이채영 같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본 도시 미화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가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위생적으로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고다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장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도시 가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거 신문이 독립신문에 1890년 10월 10일자 기사예요. 마찬가지로 고종이 아관에 가 있을 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한성부에서 각방 각동에 방을 붙였는데 지금 사대문을 통하여 다니는 큰 길은 정부에서 수리하거니와 각 동리 거리와 적은 골목길은 그 동네에 수리하다 이 말 있죠. 이건 뭐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큰 길을 우리가 할 테니까 집 앞은 각자 해서 우리 빨리 합자. 빨리 도시 환경을 정비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함께 합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늘날 서울에서 지금 이제 날씨 더워졌습니다만 겨울철이면 하는 서울시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네. 큰 길가에 놓는 시장부터 치우지만 집 앞에는 각자 치우십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일하는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시 어느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님이 이거 대한제국과 조선말 대한제국의 독립신문을 보니까 이런 근사한 정책이 있던데 우리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우리 근대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했을까요? 그거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왜 이걸 어떻게 이게 100년의 시간을 두고 비슷한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1998년도하고 2005년에 2번 미국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뉴욕에서 미국은 지금도 겨울철에 뉴욕 같은 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것을 눈을 빨리 안 치우면 그 다음 시장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눈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큰 길가의 눈은 진짜 빨리 치우는데 집 앞에 눈은 안 치워줍니다. 집 앞에 눈을 안 치워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우편 배달부가 다치면 그 집주인이 다 물어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한제국계이거나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미국과 굉장히 유사해요. 진짜 관계 있는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더 찾아볼 일이지만, 자, 이러한 기사의 그 다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요 뒤에 이거 있어요. 이것은 한성부 파년 이채연 씨가 작년에 내부 대신 박정향 씨와 각의해서 결정했다가 이번에 시작된다니 참 문명 진보의 여망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알고 썼다는 얘기예요. 이 정책이 가져올 효과를. 근데 그때 주도적인 인물이 박정향과 이채연인데 이 두 사람은 초대 공사를 지냈고요, 미국. 같이 공사관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이게 도로정비 사업 중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겠죠? 근데 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이거 보세요. 남대문안 큰 길가에서부터 종로 큰 길가에까지 내국 상민들의 가가를 헐되 개국 504년,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을 했으니까 개국 504년이면 1895년이에요. 1895년 이후에 지은 가가는 돈을 안 주고 하려고 한성부에서 남문에 방을 붙인다고. 이 말은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504년 이후에 가가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은 가가는 지상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이거는 오늘날 민주공화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치하고 똑같잖아요. 이때 왕조 국가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지상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뒤집으면 굉장히 재미있어지는데 왜 이걸 굳이 남대문에 방을 붙였을까? 보상을 해주니까 없던 집을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같잖아요. 이거 오늘날에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농사 안 지었는데 농사 짓고 있었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이 오늘날과 유사한 것도 놀라운데 나쁜 생각으로 보상 많이 받으려는 거 똑같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말이나 대한제국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말의 대한제국은 이게 나라꼴이 말이 아니고 몹쓸 나라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망해서 싸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 이거예요. 이게요.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독립신문의 기사인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독립신문 읽으실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서비스합니다. 이게 한글이거든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이렇게 읽어보셔도. 이게 하루치가 네 면인가 그래요. 처음에 조금 어렵겠지만 요 아래 같은 걸 이것을 홍이 아니라 한문으로 이거 하면 금방 읽혀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한글로 된 걸 여러분들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종류의 조선시대 말의 모습과 대한제국을 준비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애들이 써준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게 말이죠. 사실은 우리의 역사를 안 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은 신문에는 이 당시에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도 있어요. 나중에 사실 서대필 씨가 조금 삐딱해가지고 좀 나쁜 기사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신문이라는 게 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조중동 신문 보면은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경향신문이나 외국의 유세 뉴욕타임즈 이런 신문 보면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놀랄만한 성취를 이루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가 맞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되잖아요. 이거 보시고 나서. 한글 신문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역사를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무엇보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가의 모습이거든요. 이건 종로예요. 이게 동대문 문유에서 종로 쪽을 바라본 모습인데 이게 무허가 건물, 임시 건물들인데 요걸 정비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한 다음에 여기 전차를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남대문로예요. 남대문로에 이 가가들 철거하고 이렇게 정비하고 전차 놓고 여기는 명동성당도 지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서울의 모습이 굉장히 빠르게 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게 이제 황제가 아간에 있다가 오면서 요게 예전에 길이 이랬고 두 개 중심 구조로 가졌는데 황제가 오니까 요게 연결하고 요게 연결해가지고 도시의 중심이 바뀌었다. 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황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이 황구단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 보면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게 반듯한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면 다 꼬불꼬불한 요거만 유난히 반듯하죠. 반듯한 이유는 이것이 새로 뚫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길이라는 뜻이고요. 요게 이제 황구단 옆에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기에 보면 요 사진은 여기에 이제 소공로 옆에 가면 여기 큰 빈 땅이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대한제국기의 최초의 영빈관이었던 대관정이 있었던 자리예요. 요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전체 전경이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대한문이고요. 이게 황구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습이고요. 이게 여기에 이제 1899년에 최초의 국빈인 하인리 친왕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요거는 이제 1907년경에 만들어진 덕수궁의 배치도 하고 지금의 서울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겹쳐 놓은 겁니다. 이거 보면은 이만큼이 잘려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이걸 보면은 요게 석조전이고요. 그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 계신 건데 요거는 대한제국기에 지어진 게 아니라 1930년대 지어진 대로 설명 생략하고요.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중화전이고 그다음에 이게 중화전 정전이고요. 이 뒤에 있는 이게 덕홍전 이게 편전이죠. 왕의 일생의 업무 공간 이것이 침전입니다. 주무시는 곳.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만큼 잘려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주요한 전강은 다 남아있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한제국이 우리가 조선의 마지막 개혁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사실은 대한제국을 출범하고 이루어진 각종 근대화 프로젝트를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란 연호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광무개혁을 주도한 조선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기관이 그게 원수부와 국내부예요. 원수부는 군권의 상징이고요. 그 군권의 상징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원수부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부인데 국내부가 이겁니다. 국내부는 뭐냐면 여기 있었는데 국내부는 근대 이전의 국가는 왕실 행정과 국가 행정이 구분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갑오개혁 이후에 근대 국가 체제로 구축해 가면서 왕실 행정과 국가 행정을 구분합니다. 그때 왕실 행정 담당하는 게 국내부예요. 국내부는 오늘날로 치면은 청와대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국가 상태에서는 내각이 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지만 이 내각에는 친일파도 있고 친나파도 있고 친미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개혁의 속도에 가면 이게 안 나거든요. 그때 이제 국내부에서 이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게 원수부와 이 국내부인데 이 두 개가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예, 그렇게 보면은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원래는 길이 이렇게 났었는데 일제강점기 1912년에 여기를 요만큼을 이렇게 직선하면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여러분 들어오신 대한문은 여기 원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1968년에 이것을 한 번 또 이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때 이게 섬처럼 남아있다 나중에 뒤로 30m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 모습이 된 겁니다. 제가 MB 때 국가상징가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국가상징가로 프로젝트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이게 이게 우리가 보통 서울의 중심가로 하면은 보통 이제 경복궁에서 이렇게 광화문에서부터 그 남대문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도시 공간, 도성 내에서의 중심 공간인 건 맞지만 인구 1000만의 지금의 서울에서는 이게 좀 아주 일부잖아요. 그렇죠? 600년 전의 서울은 청계천을 품에 안고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인구 10만 명을 위한 계획 도시였는데 지금의 서울은 한강을 품에 안고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인구 10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가 됐다고요. 그럼 10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의 중심과 10만일 때 도시의 중심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논리는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MB 쪽에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게 기본적으로 감각적으로 이야기해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 서울을 거쳐서 용산 정도까지가 국가의 상징가로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의 서울의 전체 구조에 걸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감각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근사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프로젝트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정리했었냐면은 조선의 중심이자 상징이 육조거리와 광화문이라고 한다면 근대 한국의 중심은 바로 이 공간이 되는 거예요.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도시의 중심이 재편됐으니까. 그 다음에 남대문이 역사도시의 관문이라고 하면은 경인철도는 근대 한국의 관문이에요. 우리가 근대 한국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남대문이 우리가 철도를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지만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는 이건 대한제국의 의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서대문에서 남대문까지는 이것은 수탈의 상징이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4대 교린이라는 외교정책에 의해서 조선시대에는 의주로를 따라서 중국과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루트를 형성했었는데
개항 이후에 종이호랑이가 된 중국과는 멀어지고 서양 여러 나라와 수교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중요해진 게 인천항을 통한 그잖아요. 그래서 경인철도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신외교 루트이자 개화의 루트였다고요. 그랬을 때 남대문에 가장 가까웠던 남대문역은 근대 한국의 관문인 거죠. 그래서 남대문부터 서울역까지가 근대 서울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은 요즘 이제 남북관계 이야기 많이 하니까 다 아실 텐데, 서울역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경인철도로 연결돼서 대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륙철도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대륙철도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이 되는 거고, 지금 서울역에는 인천공항으로서 연결되는 공항철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서울이 세계도시의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남부대문에서 서울역은 역사도시에서 그 세계도시로의 관문인 지금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용산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죠. 이렇게 되면 서울의 전체 구조 속에서 조선부터 현재, 미래까지 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 부분이 근대 한국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시에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고 땅이 원래 이랬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가 돼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담장이 여기 있잖아요. 이 담장을 철거하는 게 맞을까요? 철거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감히 궁궐의 담장을 철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궁궐의 담장 철거하는데 저는 찬성하는 발언을 했어요. 왜냐? 사실 이것을 이렇게 놔버리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국내부 청사와 원수부가 있었다는 걸 잊어버릴 뿐 아니라 이 덕수궁의 원래 국력이 서울광장 한복판까지 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면은 사람들이 하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근대 한국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출발 맞고 여기에 황구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광장의 이름이 서울광장인 게 과연 적합할까요? 서울광장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시청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생각한다면은 근대 한국의 출발점이 이것은 오히려 대한문화광장 이런 게 훨씬 더 역사적으로 맞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참석했는데 처음에 안 된다 펄펄 뛰다가 그게 바로 반론이 잘 안 되니까 그래도 네. 왜냐면 그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담장을 열어버리면은.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건축은 잘 보면요. 주요 건축을 중심으로 주변에 항상 회랑이 쳐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현재 담장이 있지만 여기에 함령전, 덕홍전 여기 가보시면 알잖아요. 최근에 여기에 광명문을 복원하긴 했습니다. 여기는 다 텅 비어 있잖아요. 이거 복원할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 복원해서 관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요 정각들은 여기 회랑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관리하면 좀 더 편하긴 하겠지만 이 부분을 철거해서 여기를 오픈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회랑만 잘 관리하면은 어느 정도는 관리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정리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덕수궁은 근대 도시궁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근대 도시궁궐은 이게 고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창덕궁이나 경복궁을 보존하거나 활용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대의 시대 정신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대의 시대 정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이제 담장을 철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대라는 시대는 근대 이전과는 다르게, 근대 이전 사회는 사실 소수가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죠. 근데 근대는 지식과 권력을 함께 나누는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 담장 속에 실제 담장도 아니고 여기서 가둬주는 것보다 이것을 열어놓고 이것이 이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근대 도시 궁궐을 다시 도시와 숨쉬게 하고 시민들과 숨쉬게 하는 근대 도시 궁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여기 답사를 할 때 어디서 시작하냐?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면요. 여기서 한 바퀴만 쭉 고개를 돌려서 보면은 대한제국의 역사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때 경제개발기까지 이 전체의 모습을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충분히 강의할 만큼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따로 생각하는 황군대도 다시 보일 거고 대한제국을 보다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근대 궁궐인 덕수궁과 정동을 이게 사실은 서울의 우리 근대 시작점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게 근대 궁궐은 고궁과는 달리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